네, 예전보다 좀 일찍 시작하네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AWS 공공부문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근무를 하고 있는 김성한입니다. 네, 오늘 소프트웨어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첫 시간은 제가 AWS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정영호 SA님께서 전달해 주실 웹 서비스에 필요한 이제 중요 서비스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들어오신 분들 이제 에이토스가 거의 처음이시거나 거의 사용해 보신 적이 없으시다고 들었는데 부담 갖지 마시고 네, 천천히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제 처음 부분으로 저희 에이토스에 대한 소개부터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WS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클라우드 컴퓨팅 중에 가장 많은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벤더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27개 리전,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리전에 200개가 넘는 기능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한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어, 대기업 같은 이제 엔터프라이즈 또는 공공 부문의 이제 어떤 정부 기관이나 아니면은 NPO 또는 이제 에듀텍 기업 또는 헬스케어, 병원, 학교 등등에서도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많은 워크로드들을 이제 올리시고 계시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 말씀드릴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리전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리전은 저희 전 세계에 지금 현재 27개 리전이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분홍색으로 표시된 점들이 저희 리전 사용할 수 있는 리전들이고요. 파란색은 저희가 이제 만들겠다고 어노운스가 된 앞으로 만들어질 리전들입니다. 그래서 AWS 리전 하면은 이게 무엇일까부터 한번 좀 살펴볼게요. 리전은 어떤 지역적으로 분리된 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이제 미국에는 이제 동부에도 몇 군데 리전이 있고 서부에도 몇 군데 리전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에는 서울 리전 한 개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리전은 한 개 데이터 센터로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제가 가용 영역이라는 별도의 어, 구분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용 영역 하나당 여러 개의 데이터 센터가 클러스터돼서 그 가용 영역을 여러 개 제공함으로써 높은 가용성이나 확장성, 내계람성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 가용 영역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가용 영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개의 데이터 센터를 이제 클러스터로 묶어서 하나의 어떤 폴트 도메인이라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분리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서울 리전은 총 현재 4개의 가용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용 영역은 서로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전원이나 네트워크나 이런 부분들이 다 이중화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가용 영역을 2개 이상 사용하셔서 고가용성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용 영역 간에 모든 트래픽이나 이런 부분들은 암호화되고요. 그다음에 높은 처리량과 낮은 지연 시간의 네트워크가 이미 구성되어 있어서 만약에 어떤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의 지역성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가용 영역을 분산함으로써 그 부분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라는 저희 CDN 서비스의 접속 지점인데요. 접속 지점은 현재 전 세계 410개 이상의 팝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클라우드 프론트에 대해서는 이따가 서비스 자세히 설명드릴 때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AWS 다이렉트 커넥트라고 해서 만약에 여러분이 갖고 계신 데이터 센터나 아니면 온프렘 사무실과 저희 AWS를 뭐 전용선으로 연결하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이제 연결할 수 있는 위치들이 있는데 그런 로케이션이 전 세계 115개가 있습니다. 서울에는 주로 이제 LG 플러스 평촌 센터랑 그다음에 KNX 도곡 센터 쪽에 많이 연결을 하고 계십니다. 네, 이런 글로벌 리전들은 저희가 100% 관리하는 리소스로
다 연결이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 리전에 있는 네트워크가 이제 미국 리전에 있는 네트워크를 사설로 연결하실 때 저희 콘솔 상에서 피어링 설정 한 번으로 사설 네트워크를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네트워크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고요. 음, 여러 이제 회선들이 이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높은 가용성 이런 부분도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는 저희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물론 이제 다른 사업자도 그러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보안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에 대한 부분들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보안을 얘기한다면은 각자 책임이 어디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있으실 텐데 저희는 이제 공동 책임 모델이라는 모델로 각자의 책임 소재를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시게 되면요. 네, 처음에 이제 AWS는 이제 클라우드의 보안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의 보안이란 얘기는 어, 저희가 어떤 물리적인 장치나 예를 들어 저기 써 있는 컴퓨터,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킹 같은 실제 어떤 컴포넌트들이나 아니면 아까 잠시 설명드린 리전, 가용 영역, 엣지 로케이션 같은 실제 물리적인 부분에 대한 보안은 저희 AWS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책임을 지는 영역으로 디파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워크로드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을 건데 그 부분은 이제 고객님의 책임이 됩니다. 그래서 고객님께서는 이제 클라우드에서의 보안이라는 책임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서버를 제공한다 그러면 그 서버의 OS부터 해서 OS 위에 올라가는 런타임 또는 이제 여러분의 워크로드 로직 또는 이제 고객 데이터 이런 부분들이 고객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IT에는 이제 여러 이제 컴플라이언스 규정 준수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준수를 하고 있고요. 가장 윗줄에 보시면 뭐 CSA라든지 ISO 9001, 27001이라든지 또는 이제 PCI DSS 같은 표준 또는 이제 FIPS나 FedRAMP 같은 클라우드에 대한 인정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다 준수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ISMS를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맨 아래줄에 보시게 되면 KISMS라고 표현된 부분이 이제 저희가 이제 ISMS를 획득한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아까 공동 책임 모델에서 보셨듯이 저희가 인증받은 부분은 저희 물리적인 인프라에 대한 영역이기 때문에 OS 위에 올라가는 워크로드 영역에 대해서는 고객님께서 별도의 이제 ISMS 인증 준비를 하셔야 실질적으로 ISMS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은 인증은 이제 물리적인 부분에 대한 인증이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저희 이틀스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이제 코어 서비스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맨 처음에 설명드릴 서비스는 아마존 EC2인데요. 아마존 EC2를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이제 컴퓨팅 서비스, 그러니까 어떤 계산하는 자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컴퓨팅 서비스는 주로 이제 세 가지 카테고리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맨 첫 번째 보이시는 EC2, 저희 이제 가상 서버죠. VM이나 이제 서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이시는 게 ECS, EKS, 파게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요즘 컨테이너로 많이 서비스들을 올리시잖아요. 이 컨테이너를 올리기 위한 어, 서버 클러스터가 필요하실 겁니다. 이 서버 클러스터에 대한 관리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ECS는 이제 저희가 만든 플랫폼이고 EKS는 이제 쿠버네티스 기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게이트는 이 둘을 이제 서버리스 형태로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람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람다는 저희 대표적인 서버리스 서비스입니다. 서버리스라고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는데 서버리스가 뭐냐, 진짜 서버가 없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서버가 없는 건 아니고요. 실제 저희 물리적인 리전에는 서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서버리스라는 말은
고객님께서 관리하셔야 될 서버가 없다는 말에 좀 가깝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서버를 관리하신다고 한다면 아까 뭐 OS부터 다 관리를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OS 관리라는 거가 뭐 단순히 이제 패키지 업데이트나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사용자 관리가 될 수도 있고 뭐 권한 관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영역들을 관리하셔야 되는 부분부터 책임을 가져가셔야 되는데 람다 같은 경우는 그 로직만 올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직이 이벤트나 외부 요청에 의해서 실행이 되고요. 그 실행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런타임이 내려가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관리하는 서버가 없다. 이래서 서버리스이고요. 그래서 이런 좀 특수한 런타임이다 보니까 유즈 케이스가 일반적인 워크로드랑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하셔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오늘 범위에는 이제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살짝 정리를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EC2는 저희 줄임말이고요. 일라스틱 컴퓨트 클라우드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EC2라고 부르고 있고요. 저희 EC2에는 OS를 리눅스, 윈도우, 그다음에 맥 인스턴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CPU 아키텍처도 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X86 아키텍처를 당연히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계해서 제공하는 이제 그라비톤이라는 CPU가 있습니다. 이 CPU는 이제 ARM 베이스고요. 그래서 ARM 베이스 아키텍처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EC2 인스턴스가 실은 여러 가지 타입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범용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워크로드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GPU가 필요한 인스턴스라든지 아니면 NVMe 스토리지가 필요한 NVMe 스토리지 같은 좀 더 빠른 로컬 스토리지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특정 상황에 맞는 워크로드 최적화된 워크로드들을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대부분 VM이지만 좀 더 큰 사이즈의 베어메탈이나 아니면 이제 디스크나 네트워크가 이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성능도 따로 조절할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양한 구매 옵션 부분은 저희가 이제 뒷장표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EC2 인스턴스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 하면 왼쪽에 저희 이제 AWS 글로벌 리전에 어떤 실질적인 물리 서버, 호스트 서버가 있을 것이고요. 이 호스트 서버에 하이퍼바이저라고 해서 뭐 VM 클러스터를 운영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VM을 올릴 수 있는 OS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하이퍼바이저가 올라가고 저희가 이제 최근에 쓰는 하이퍼바이저는 니트로에서 자체 개발한 하이퍼바이저를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이 하이퍼바이저 위에 게스트 OS가 올라가게 되는데 이 VM 영역을 저희가 이스트 인스턴스라는 이름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시 말씀드린 이제 베어메탈 경우도 저런 호스트 서버를 바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이제 하이퍼바이저 레이어가 있어서 그 위에 올라가는 인스턴스 형태로 베어메탈 사이즈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이퍼바이저를 직접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관리하는 영역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사용할 수가 없다. 네, 그리고 이제 EC2 하면 또 많이 들어보셨을 게 인스턴스 타입에 대한 부르는 이제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무슨 M5 라젤이니 뭐 T3니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런 이름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유형 이름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는 C6GN XRG라는 이름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맨 첫 번째는 인스턴스 패밀리를 나타냅니다. 인스턴스 패밀리라는 게 이게 아까 어떤 범용이라든지 아니면 특수 목적 이런 거에 따라서 스펠이 하나씩 부과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 T 같은 경우는 이제 범용 인스턴스긴 한데 버스팅이라고 해서 좀 워크로드가 CPU를 적게 사용하는 경우에 성능 제한이 돼 있는 인스턴스라고 보시면 되고 C 같은 경우는 CPU 자원을 좀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인스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제 R이라고 하는 인스턴스 타입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는 워크로드에 맞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인스턴스 패밀리는 이제 사용하시는 워크로드에 따라서 인스턴스를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 이제
디스크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블록 스토리지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인스턴스 패밀리를 변경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제 인스턴스를 잠시 중단을 하시고 인스턴스 패밀리를 변경하셔서 다시 띄우시면 그 새로운 인스턴스 패밀리로 올라오게 됩니다. 네, 두 번째 숫자는 인스턴스 세대라고 그래서 왜 최근에 인텔 CPU가 이제 13세대가 나왔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더 높은 숫자가 나중에 나온 세대입니다. 그래서 저게 나중 번호를 사용하실수록 아무래도 좀 더 저렴하면서 좀 더 성능이 좋은 이런 인스턴스를 사용하시게 되는 거고요. 지금은 6, 7 이런 인스턴스들이 이제 가장 최신 세대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속성 부분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떤 GPU를 사용해야 된다든가 아니면은 NVMe 스토리지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속성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들어가는 자리이고요. 여기 속성이 없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되고 저희 전체적인 이시트 오퍼링 리스트들은 저희 AWS 사이트에 오셔서 이시트 카테고리로 오시면 프라이싱 테이블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설명서에도 자세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점 다음에 이제 엑스라지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인스턴스 크기입니다. 인스턴스 크기라고 하면은 잘 이제 값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제가 별도의 장표를 하나 더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인스턴스 크기 아까 엑스라지라고 했는데 여기 그림을 보시면 맨 오른쪽에 엑스라지 인스턴스 8개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이제 왼쪽으로 하나씩 보게 되면 엑스라지가 이제 2엑스라지 4대로 표현이 되어 있고 2엑스라지 4대가 4엑스라지 2대로 표현되어 있고 또 이게 다시 AX라지 한 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저희 인스턴스 크기는 2배씩 올라가게 돼 있고 이제 반씩 내려오도록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이제 엑스라지 인스턴스가 CPU 2개에 메모리 4기가라고 한다면 2엑스라지는 CPU 4개에 8기가 램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스펙도 2배가 되고 가격도 2배가 됩니다. 반대의 경우는 이제 반씩 내려오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 X라지 8대랑 AX라지 1대랑 같은 양의 이제 리소스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CPU나 메모리를.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쓴 만큼 과금이 되는 서비스이다 보니까 많이 좀 스케일 아웃을 하시고 사용이 안 하는 시간에는 가능한 한 인스턴스 수를 적게 유지하는 식으로 해서 가격을 이제 비용 절감을 하는 그런 어프로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작은 인스턴스를 많이 쓰시는 쪽으로 많이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트의 구매 옵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서비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사용한 만큼 내는 페이 에즈 유고 모델은 저희 온디맨드라고 해서 특별한 약정이 없고요. 그다음에 사용이 된 만큼 과금이 됩니다. 이 얘기는 이 인스턴스가 켜져 있는 초만큼 초 단위로 이제 계산을 해서 어, 초당 얼마 이렇게 지불이 되는데 물론 이제 최소 몇 초간은 이제 비용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먼저 시작하실 때 사용하시는 옵션이고요. 또는 이제 좀 더 쓰시더라도 급작스럽게 변하거나 하는 경우에 이제 온디맨드를 주로 활용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보통 비싸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온디맨드를 그대로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절감할 수 있는 옵션들을 이제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제 중간에 보이시는 예약 인서스나 세이빙스 플랜 같은 게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온디맨드로는 대부분 이제 워크로드가 막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는 거에 대해서 쓴다까지는 알겠는데 근데 그 와중에도 뭐 1년이나 3년 이상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인스턴스도 존재를 하실 겁니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예약 인스턴스나 세이빙스 플랜을 활용해서 약정을 걸으셔서 좀 더 저렴하게 쓰실 수 있는 옵션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근데 이제 예약 인스턴스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일종의 커밋먼트를 필요로 합니다. 이 얘기는 특정 예를 들어서 특정 인스턴스 타입에 대해서 내가 1년 동안 쓸 거야라고 구매를 하시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계속 인스턴스가 새로 나오니까 새로 인스턴스로 바꾸시게 되면 기존에 구매하셨던 리즈보드 인스턴스는
비용은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그게 나가는 기간 동안도 계산하셔야 되고 그동안 내가 어떤 인스턴스 타입을 유지를 할지 이런 부분을 계산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뭐 세이빙스 플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타입을 고르는 형태도 있고 또는 이제 vCPU 카운트를 해서 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적용하시려고 한다면 지금 소프트웨어 같은 컨설팅 파트너에 문의를 하셔서 계산을 받아보시고 그다음에 적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스팟 인스턴스는 저희가 아까 물리적인 서버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온디맨드나 예약 인스턴스가 적용된 EC2 인스턴스가 올라갈 겁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공간이 있겠죠.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충분히 가용량을 구성하고 있을 테니까요. 이제 그 가용 구간을 예를 들어서 이제 경매 방식으로 더 높은 금액을 하시는 요청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저렴한 인스턴스를 제공하는 식으로 해서 스팟 인스턴스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남는 공간을 좀 더 저렴하게 오프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떤 게 유리하냐면 예를 들어 이제 배치성 작업인데 중간에 중단이 돼도 괜찮은 거. 물론 이제 중단이 되고 괜찮은 워크로드는 많이 없습니다만 이제 중단이 필요하게 되면은 뭔가 스토리지로 저장을 해서 나중에 다시 수행할 수 있다든가 이런 형태의 것들은 스팟 인스턴스를 활용하시게 되면 최대 90%까지 할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얘가 경매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더 높은 금액을 요청하는 고객한테 인스턴스를 다시 내주게 돼요. 물론 저희가 이제 꺼지기 전에 알람이 가지만 그럼 그 알람이 오면은 내 워크로드를 조정을 하고 저장하고 이런 작업들을 추가적으로 셋업을 하셔야 좀 더 잘 사용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AWS 서티피케이트 매니저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희 서티피케이트 매니저 같은 경우는 뭐 요즘 웹 서비스 보시게 되면 대부분 HTTP로 서비스를 하고 계진 않으시죠. HTTPS로 이제 TLS 통신을 많이 적용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TLS 통신을 적용할 때는 이 인증서라는 게 반드시 필요한데요. 일반적으로 인증서는 이제 구매 업체에다가 요청을 하고 또 그 구매 업체는 인증기관에 다시 요청해서 그 인증기관이 이걸 요청한 회사가 제대로 된 회사인지 검증하는 과정들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인증서를 내주는 이런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비용도 들고 하는데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함이 있겠죠. 그리고 또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더라도 1년에 한 번씩은 다시 그 과정을 수행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인증기관들에서 예전에는 그래도 한 2년, 3년 이런 인증서를 발급을 하기도 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보안 사고나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해지다 보니까 짧게 발급을 하려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1년 정도로 처리를 하실 거고요. 또는 이제 혹시 알고 계신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레츠인크립트 같은 이제 90일 단위로 업데이트가 되는 인증서를 사용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자동화를 할 수 있는 이제 여지가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OS 레벨에 뭔가 작업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저희 AWS 서티피케이트 매니저를 이용하시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 리소스와 연결해서 SS, TLS 인증서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저희 서티피케이트 매니저에서 인증서를 받으시게 되면은 인증서가 파일로 내려오진 않습니다. 네. 저희 서비스에 자동으로 연결해서 쓰실 수 있도록 셋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더 정리를 해보면 인증서 발급 프로세스들을 좀 더 간소화해서 인증서를 발급받는 데에 대한 리소스를 좀 줄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ACM 통합 서비스에 대해서 퍼블릭 인증서는 별도의 비용 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 인증서 갱신은 저희가 이제 도메인 밸리데이션이나 이메일 밸리데이션으로 인증서를 갱신합니다. 이건 이제 넷츠인크립트 같은 거 쓰시는 분들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텐데 그런 이제 자동화된 인증 방식으로 인증을 갱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1년이 지나도 그렇게 신경 쓰실 부분이 많지 않고요. 그다음에 또 인증서를 발급 신청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회사의 정보를 이제 키페어도 만들고 CSR이라는 리퀘스트 폼을 만들어서 전달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 ACM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콘솔에서 바로
요청을 해서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ACF 통합 서비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EC2 인스턴스는 아니고요. 저희 이제 일라스틱 로드 밸런싱이라고 이제 로드 밸런서나 아니면 이제 CDN 서비스인 클라우드 프론트 또는 이제 API 게이트웨이 같은 앞단의 엔드포인트 서비스랑 같이 사용을 하셔야지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퍼블릭 인증서를 ACM을 통해서 발급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기존에 갖고 계신 인증서를 가져오실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게 저희는 또 다 API화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인증서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게 언제 만료가 되는지라든지 아니면은 어,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 클라우드와치나 이벤트 브릿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인증서에 대한 어,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아마존 S3입니다. S3는 저희 서비스 중에서 가장 오래된 서비스이고요.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서비스일 것 같아요. 그래서 S3도 줄임말이고요. 저희는 이제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를 줄여서 S3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무제한에 가까운 오브젝트 스토리지이고요. 저희 대부분의 서비스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 스토리지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토리지 서비스가 뭐 블록 스토리지도 있고 파일 시스템 스토리지도 있고 한데 이건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이고요. 이 S3에다 주로 이제 로그를 저장해서 어떤 분석 시스템으로 가져가서 분석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는 데도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오브젝트라고 하는 각 파일 단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각 파일 단위로 어떤 클래스로 저장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그건 잠시 후에 다음 장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3 하면은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게 이제 고가용성 및 내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설정을 따로 안 하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는 3곳 이상의 물리적으로 분리된 가용 영역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구성을 살펴보게 되면 한 곳에 2카피를 저장한다 그러면 99.99의 내구성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그 한 곳이 망가지게 되면 접근을 못 하시게 되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저장하는 곳을 2곳으로 쪼개서 각자 한 카피씩 저장한다고 봤을 때 이때는 내구성이 99.999가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래도 한 곳에 망가져도 다른 곳을 통해서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99.999 정도의 내구성을 가지고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 ATOS 리전의 가용 영역에 분리해서 저장하는 S3 디자인에서는 내구성이 99.999999999 저희가 11라인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9가 11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높은 내구성을 제공해 드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스토리지 클래스라고 해서 이제 각 파일들이 저장하는 클래스를 별도로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지금 보시고 계신 맨 왼쪽에 S3 스탠다드라고 하는 형태의 클래스로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주 접근되는 그런 오브젝트에 쓰실 수 있고 밀세컨드 지연 시간에 3개의 이제 분산해서 저장하는 형태로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물론 이제 S3가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닙니다. 저렴한 편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계속 이제 새로운 클래스들을 만들면서 비용 절감에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이 그림에서 이제 오른쪽 편에 이제 그 눈 모양 표시가 되어 있는 3개 타입들이 있는데 S3 글래시어라고 하는 타입들은 저희가 아카이브 용도로 만들어진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장 비용을 좀 더 저렴하게 하는 대신에 추출할 때에 대한 추출 요금이 부과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1년이나 5년 동안 보관할 데이터 근데 뭐 딱히 요청이 없으면 가져올 일이 없다 이런 데이터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글래시어 티어로 넘기시게 되면은 좀 더 저렴하게 저장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스탠다드 I나 원존 IA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S 스탠다드랑 비슷한데 이제 저장되는 에이지를 좀 더 줄이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어, 그 비용을 좀 더 절감시킬 수 있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설명 안 드린 인텔리전트 티어링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요 클래스들을 다 이동하는 거고요. 제가 다음 장표에 좀 더 자세하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 S3 인텔리전트 티어링이라는 거는 저 방금 보신 그런 클래스들을 티어를 이제 자동적으로 이동하는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 인텔리전트 티어링이 나오기 전에도 저희가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시간이 지나면 다른 티어로 넘기고 이걸 별도로 지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런 거를 좀 하기 어렵거나 좀 뭔가 이제 파일에 대한 어떤 접근 패턴을 내가 잘 몰라서 모르겠다 이런 경우는 이제 인텔리전트 티어링을 사용하시게 되면 이 티어 자체가 저런 억셉 티어를 자동으로 변경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비용 절감하는 부분들을 좀 노력을 좀 덜하는 상태로 가져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S3에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퍼블릭 액세스 차단인데요. 이 S3 같은 경우는 많이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뭐 누구의 파일이 노출이 돼서 뭐 공격이 됐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 S3 같은 경우는 되게 우발적인 공개 접근에 대한 부분이 설정을 따로 안 하시게 되면 좀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이제 기본적으로 차단이라는 옵션들을 이네이블 한 상태로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 S3를 접근 제어하는 정책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브젝트별 ACA 정책 또는 이제 버킷 자체 지정하는 이제 버킷 정책 이런 게 있는데 이 ACA 정책이나 버킷 정책에 대해서 이제부터 새로 만들어지는 오브젝트에 대해서 퍼블릭 액세스를 차단하겠어 또는 그 전체에 대해서 차단하겠어라는 거를 이제 네 가지 옵션을 조합을 해가지고 퍼블릭 액세스를 차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정하시게 되면 그 이후에 이제 ACL 정책이나 버킷 정책에서 별도로 이렇게 설정하셔도 퍼블릭 액세스로는 되지 않도록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우발적인 공개가 되는 경우 이런 보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고요. 클라우드 프론트는 아까 글로벌 네트워크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AWS의 CDN 서비스이고요. 어, 일반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 스태틱 컨텐츠들, 데이터나 비디오 이런 친구들에 대한 CDN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레퍼런스로는 이제 REST API 같은 다이나믹 컨텐츠도 이걸 통해서 서비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에멘탈이라고 하는 동영상 플랫폼 같은 경우도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와 함께 사용하시게 되면은 좀 더 고객에 가까운 엣지에서 좀 더 빠르게 콘텐츠를 보실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 구성 요소를 보게 되면요. 크게 이제 디스트리뷰션, 오리진, 비헤이버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디스트리뷰션은 하나의 이제 배포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포 단위별로 저희가 제공하는 이제 뭐뭐뭐 클라우드 프론트넷 도메인도 있고 또는 거기에다 이제 커스텀 도메인을 매핑 시키실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잠시 설명드린 ACM에서 받은 인증서를 이 클라우드 프론트 디스트리뷰션에 연결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설명에 없는데 저희 AWS에도 이제 와프라고 해서 웹 어플리케이션 방화벽이 있는데 이 웹 어플리케이션 방화벽에 ACL도 클라우드 프론트에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진 같은 경우는 HTTP나 HTTPS 엔드포인트 또는 이제 S3에다가 직접 연결하거나 하는 것도 가능한데 여기서 HTTP나 HTTPS 엔드포인트 같은 경우는 꼭 저희 AWS에 위치한 리소스가 아니더라도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헤이버에서는 각 디스트리뷰션 안에서 어떤 패스별로 특정 오리진을 가게 설정한다든지 아니면 오리진을 뭐 멀티로 적용을 해서 특정 오리진이 장애가 나면 다음 오리진으로 넘어간다든지 이런 설정도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폰트는 대부분 HTTP나 HTTPS에 대한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이런 HTTP 메서드에 대한 제한, 예를 들어 게시나 포스트만 받겠다 또는 이제 헤드나 옵션까지 받겠다 이런 허용이나 제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이 스태틱 컨텐츠에 대한 엣지에서의 캐싱 또는 클라이언트에 내려가는 캐싱 정보 이런 부분들을 설정하거나 아니면 HTTPS로 리디렉션 하겠어 하는 그런 전달 정책도 설정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제가 GGB나 이제 디플레이트라 불리는 기본적인 이제 객체 압축 설정 이런 부분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드릴 마지막 제품이고요. 네, 라우트 53이라는 제품은 저희 도메인 리졸빙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라우트 53 같은 경우는 높은 가용성과 안정성 100% SLA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다른 에투스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역시 이제 에투스와 연동이 잘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리전에 뿌려져 있는 DNS 서버에서 이제 호스티드 존이라고 하는 그 도메인 네임 존을 설정을 하셔서 사용하시게 되는 거고요. 아무래도 전 세계에 뿌려져 있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인 디도스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방어는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엔드포인트 쪽을 헬스 체크를 해서 뭐 페일오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지리적 기반으로 분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중치 기반을 분산한다든지 이런 설정도 가능하고, 또는 이제 저희 이제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 같은 경우는 도메인으로 지정을 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만약에 도메인의 앞에 호스트가 없는 에이펙스 도메인 같은 경우는 무조건 A 레코드로 IP로 적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제가 엘리어스라는 별칭 레코드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호스티드 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밖에 공개해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은 VPC 내부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서비스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우터 3에는 또 추가적으로 도메인을 등록하거나 또는 다른 등록기관에서 등록한 걸 이관받거나, 또는 이제 리졸버라고 해서 온프레미스에서 에트오스 쪽 라우터 53 쪽으로 쿼리하거나, 아니면 라우터 53 VPC에 있는 장비들에서 에트오스 내부에 있는 장비들에서 온프렘에 있는 도메인으로 쿼리를 하거나, 또는 DNS 방화벽 기능 같은 걸 별도로 또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좀 많은 서비스들을 좀 짧은 시간에 많이 좀 소개를 드렸는데요. 어, 오늘 설명드린 거 사실 장표 한번 이렇게 설명드린다고 다 아실 수는 없으실 겁니다. 왜냐면은 뭐 저희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고, 또 오늘 이제 간단하게 살펴드린 거기도 하고, 그다음에 한번 들어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아마존닷컴의 CEO이신 앤디 제시님이 AWS CEO이실 때 한 말을 좀 갖고 와 봤습니다. 어, 경험을 위한 압축 알고리즘은 없다, 이런 말인데요. 이게 뭐냐면 결국엔 계속 경험은 쌓여야 되는 거지 이걸 압축해서 한 번에 전달해 드리는 그런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에이터스 공부할 때 계속 핸즈온 해보면서 했던 것 같고요. 지금 이게 첫걸음이실 수도 있고 아니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너무 이거에 조급하지 마시고 계속 경험을 해가시게 되면은 좀 많이 이제 익스퍼트로 계속 성장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장표는 여기까지고요. 질문창은 계속 보고 있었는데 질문이 특별히 안 올라오는 것 같아서, 네, 아까 박세 매니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5분 정도 쉬고 다음에 이제 정영우 SA님, 소프트웨어 정영우 SA님께서 네, 웹사이트 배포에 대한 데모 보여드리는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정명호라고 합니다. 제가 따로 실습이라서 다른 어떤 그 장표 같은 건 없고요. 제가 실제로 서버를 만들면서 뭐 EC2 서버, 뭐 S3 이런 걸 만들면서 저희가 이론 시간에 배웠던 그 내용들을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진행할 부분은 저희가 이제 어떤 개발자가 어떤 웹사이트를 만들었다고 가정할게요. 개발자가 웹사이트를 다 만들어서 웹사이트에 대한 그 소스 코드를 제공했고, 이제 전 이제 어떤 운영자 입장에서 이스트 서버를 만들어서 개발자가 제공한 소스 코드를 배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이 자체가 이렇게 어색할 수도 있는데 아마존 콘솔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어떤 특정 서비스에 가시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많이 사용을 해서 이제 여기 어떤 자주 갔던 사이트 목록이 나오고, 이 위에 즐겨 적기를 해놨어요. 저는 간편하게는 이 서치바에서 제가 원하는 서비스 이름을 치면은 이렇게 목록 나오고, 전 지금 EC2라는 서비스 옆에 이 별표가 되어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걸 자주 가기 때문에 즐겨 적기를 넣어놨어요. 별표가 있고, EC2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저는 실행되고 있는 게 서버가 있는데, 일단 이거는 무시하고 제가 새로운 서버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화면에서 이제 런치 인스턴스를 누를게요.
이제 누르면은 첫 번째로 이제 이름을 넣으라고 나와요. 실제로 이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실제로 이게 인스턴스 생기면은 인스턴스 아이디라고 해서 고유의 아이디가 붙는데 사람한테는 저희가 뭐 이름이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데 이 나라에서는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통해서 사람을 구분하지만 저 친구들이 저를 부를 때는 이름을 부르듯이 저희도 그냥 어떤 이름이라는 네임이라는 태그를 붙여서 이게 어떤 건지 사람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이런 이름을 붙입니다. 저는 일단은 제가 구분하기 쉽게 그냥 마이 웹 서버라고 이름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이게 어떤 서버가 생성이 되면은 클라우드에 서버가 생성이 되면은 저희가 어떤 물리적으로 접근을 해서 어떤 OS 같은 걸 설치할 수가 없어요.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서버를 생성할 때 저희가 OS가 포함이 된 어떤 이미지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뭐 저희가 사용할 어떤 OS가 포함이 된 그런 이미지를 선택하시면 돼요. 저희는 뭐 실습 목적상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아마존 인스톨을 사용해서 인스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뭐 맥 OS를 깔고 싶다. 나는 우분투가 더 편하다. 아니면은 나는 윈도우 서버를 만들 거다 경우에는 이 화면에서 다른 OS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아마존에서 만든 아마존에서 만든 게 뭐 가장 좋은 게 아니라 아마존에서 약간 EC2라고 하는 인스턴스에 최적화돼서 어떤 OS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저희는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인스턴스 타입은 아마 여러분들 새로운 계정을 만들게 되시면은 이제 T2라 마이크로라고 해서 이 타입의 인스턴스를 이제 1년 동안 한 달에 한 대를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보면 여기서 프리 티어가 가용하다라고 써 있거든요. 실제로 저는 제 계정을 만든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리 티어 혜택을 못 받아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새로운 계정을 만든 경우에는 이제 또 프리 티어가 가능한 이런 옵션이 있을 경우에는 뭐 특정 기간 동안 일정량을 무료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T2 마이크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서버를 만들어서 서버에 접속하려면은 이제 SSH라고 해서 서버에 원격 접속을 할 건데 이제 키가 필요해요. 키를 등록해야지만 나중에 서버를 만들고 서버에 들어가서 어떤 작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키페어가 있거든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키페어가 있지만 이제 그냥 한번 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단계를. 이제 새로 생성을 눌러서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키페어가 존재하면은 여러분들의 키페어를 등록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키페어가 있으면은 나의 퍼블릭 키를 등록을 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새로 만들어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저희는 한번 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키페어 이름은 지금 EC2 랩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맥을 사용하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 윈도우를 사용하실 경우에 뭐 푸틴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이제 PPK 형식으로 다운 받으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맥을 사용하기 때문에 펌 파일 형식으로 다운을 받겠습니다. QPR을 만들었고 이제 펌 파일이 제 컴퓨터에 다운로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네트워크 대화 부분은 뭐 저희가 VPC 같은 걸 만들고 뭐 서브넷을 만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오늘 진행할 내용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 저희가 서버에 접근을 해야 돼요. 서버에 접근하려면은 어떤 방화벽을 열어줘야 되거든요. 보안 그룹이라고 하는 방화벽이 있는데 그 안에 저희가 SSH 접근을 위해서 일단은 모두가 접근하도록 열어두겠습니다. 좋진 않아요. 이게 20명 포트를 올 오픈하는 게 좋진 않거든요. 만약에 이게 좀 더 안전하게 하고 싶으면은 여기서 my IP라고 넣으셔도 돼요. 자동으로 이 아마존 콘솔이 제가 접속한 IP를 감지를 해서 제 IP를 넣어주긴 하고요. 아니면은 커스텀 타입을 설정해서 특정 IP 대역대 예를 들면은 뭐 나의 집 IP 주소 아니면 나의 회사의 무슨 대역대 이런 걸 넣어서 특정 IP에서만 특정 포트로 들어갈 수 있는 거를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혹시 모르기 때문에 anywhere로 넣어 놓을게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은 자신의 IP나 아니면은 특정 대역을 넣는 게 더 추천되는 방식입니다.
그럼 다른 옵션은 다 그냥 내비두고요. 바로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게 프리티어에 대한 나오는데요. 만약에 이제 첫 번째 어떤 계정을 생성하고 첫 번째 연도의 경우에는 T2 마이크로 또는 T3 마이크로에 대해서 이제 750시간 한 달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750시간이라고 하는 게 24시간 곱하기 30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서버 한 대를 생성해서 한 달 내내 켜놓으면은 750시간이 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성하게 눌렀고 지금 바로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가끔씩 이 클라우드를 써보기 전에는 클라우드는 뭐 엄청 빨리 뭐 서버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뭐 몇 초만 만들 수 있다. 저희가 지금 한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했는데 한 5분 정도 시간을 들여서 이 서버를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마음만 먹으면은 정말 1, 2초 만에 서버를 생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버가 좀 여러 개 있는데 제가 방금 만든 서버는 이제 마이 웹 서버라는 이름을 가진 이 서버를 생성했고요. 아직은 이제 상태가 시작되고 있어요. 서버 생성 요청을 했고 서버가 부팅이 돼서 온이 되기까지는 보통 1, 2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작 중에 있고요. 생성을 하게 되면은 기본 값으로는 이렇게 퍼블릭 IP, 공인 IP가 할당이 됩니다. 공인 IP가 있어야지 저도 접속을 할 수 있고 제가 만약에 이 사이트에 이 서버 안에 웹서버를 띄우고 웹사이트를 배포하면은 다른 분들도 여기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퍼블릭 사이트이기 때문에 퍼블릭 IP가 기본 값으로 부여된 서버를 생성했습니다. 아마 지금쯤이면은 동작이 됐을 거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IP를 복사를 해서 여기가 아니네. 복사해서 아마 제 펑키를 다운받은 곳이 이 경로일 거거든요. 제가 SSH -i 다운받은 홈키 그리고 이제 아마존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EC2 -user라는 이 리눅스 유저가 기본 값으로 생성이 됩니다. 이거를 넣어서 서버 이름을 넣어서 서버 주소를 넣어서 접속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메시지 줄게요. 접속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접속이 되지 않는 이유는 이제 제가 지금 이 파일을 만들었는데 이 파일이 지금 이제 누구나 접속이 가능한 이제 어떤 과도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펌키 자체에 그래서 이 펌키에 대한 권한을 줄여 보겠습니다. 지금 발생한 에러는 제가 이 키 파일을 만들고 다운 받았는데 이거 지금 누구나 볼 수 있게끔 이 파일에 대한 권한 설정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기본 값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파일에 대한 권한을 줄이고 그다음에 다시 서버로 접속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서버를 만들어서 방금 20초에 만든 이 서버에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고 저 이제 웹사이트를 배포할 거기 때문에 아파치 웹서버를 한번 설치를 해 볼게요. 제가 이미 준비해 놓은 스크립트가 있기 때문에 준비해 놓은 스크립트를 일단은 실행을 시켜서 아파치 웹서버를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파치 웹서버를 설치를 하고 이제 시작 프로그램에 등록을 하고 그리고 구동을 시켰어요. 구동시켜서 일단 제가 그러면 가서 이제 이게 서버가 정상으로 됐는지 한번 볼게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지금 이 서버 안에 웹서버가 떠 있기 때문에 로컬호스트를 호출해서 서버가 정상으로 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컬 명령어로 로컬호스트를 쳐볼게요. 그러면은 네. 지금 어떤 아파치 서버가 잘 떠 있다고 정상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좀 서버 안에서 로컬호스트를 호출했는데 그냥 브라우저를 통해서 정상으로
조건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이 서버 주소를 복사해서 제 브라우저에 쳐보겠습니다 지금 접속이 되지 않고 있어요. 접속이 왜 안 되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C2라는 걸 만들게 되면은 보안 그룹이라는 게 생기고 네. 80을 안 넣어도 프로토콜이 HTTP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80이 붙긴 붙습니다. 붙긴 붙는데 이제 그 보안 그룹을 열지 않았거든요. 제가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제가 아까 EC2를 생성할 때 22번 포트를 에브리웨어에 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성한 이 웹서버의 시큐리티에 가보면은 이 보안 그룹이라는 게 있고 이제 인바운드 규칙 안에 22번을 전부 열어놨어요. 근데 저는 지금 80번 포트를 열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보안 그룹 방화벽에 걸려서 지금 서버에 접속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새로운 규칙을 추가해서 80번 포트 역시 열어줘 보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포트 번호를 그냥 써도 되고요. 포트 번호를 80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아니면은 80부터 8080까지 어떤 이제 포트 레인지라고 해서 시작하는 넘버 넣어도 돼요. 예를 들면은 뭐 1번부터 6, 5, 3, 5까지 치면은 전부가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냥 특정 포트를 쓰거나 아니면은 포트 번호를 넣어도 됩니다. 아니면은 저희가 포트 번호를 많이 쓰는 걸 알고 있지만 모두 다 외우지 못하기 때문에 레인지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 타입에서 고르시면 돼요. 타입에서 나는 잘 모르는데 이게 뭐 HTTP 같다라고 치면은 밑에서 HTTP라고 보입니다. 이 프로토콜 명을 치면은 자동으로 이 포트가 여기 나와요. 근데 이제 가끔씩 개발자분들이 이제 저 웹서버 포트를 뭐 8080, 8888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나오는 타입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프로토콜에 대한 포트를 자동으로 넣어주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레인지로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래서 일단은 웹서버이기 때문에 퍼블릭을 열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모든 IP 대역대를 일단 선택을 할게요. 이 IP 대역대 선택을 할 때 이제 가끔씩 보면은 IPv6를 어떤 특정 핸드폰 요즘에 모바일에서는 뭐 IPv6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걸 설정할 경우에는 모든 IPv4를 연결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나의 클라이언트는 뭐 모바일 사용자도 많기 때문에 IPv6 쓴다 하실 경우에는 소스에 이거 말고도 IPv6도 여기 되시면은 네, 모든 IPv6에 대한 것도 여실 수가 있으세요. 일단 저는 IPv4에 대한 모든 것을 열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면은 거의 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접근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테스트 페이지가 정상적으로 보고 있어요. 보안 그룹을 열자마자 테스트 페이지가 정상적으로 보여져서 웹서버 자체는 지금 정상으로 구동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상의 시나리오 안에서 개발자분이 지금 웹사이트를 다 만들어서 저희한테 배포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새로운 웹사이트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여기에 한번 바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소스 코드를 기사 올려놨기 때문에 일단 기사를 다운 받을게요. 이 서버에 깃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깃 안에 올려놓은 정적 파일을 이제 아파치 서버에 기본적 디폴트 루트로 되어 있는 www HTML 한번 복사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경로를 보면은 지금 이 안에 index.html 포함하는 여러 가지 웹사이트 파일이
정착 파일이 이 안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다시 페이지를 리프레시 해볼게요. 그럼 리프레시 해보면은 네, 저희 개발자분이 만든 이 웹사이트가 정상적으로 올라가져 있습니다. 일단 저희 이 주소가 IP 주소로 되어 있으면은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는 외우기 어렵죠. 그래서 제가 라우터 53을 이용해서 이 레코드를 한번 등록을 해 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미 도메인을 이미 구입을 해서 등록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도메인을 이걸 통해서 구입하셔도 되고요. 라우터 53에 가서 도메인을 구입하실 수도 있어요. 이 왼쪽에 보면은 도메인 등록할 수 있거든요. 도메인을 구입하셔도 되는데 약간 여기서 아마 여기서 구입할 수 있는 도메인은 제한적입니다. 모든 걸 다 살 수는 없어요. 이 목록도 있는데 웬간한 건 거의 다 있지만 뭐 다른 데보다 엄청 많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 이 라우터 시스템을 통해서 도메인을 구입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내가 이미 구입해 놓은 도메인이 따로 있으면은 그거를 불러와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도메인이 2개 있어요. 도메인 2개 있는데 둘 다 여기서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전 이 도메인은 둘 다 고데디에서 구입했어요. 고데디에서 구입을 했고 전 단지 이 DNS 서버를 아마존에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이 호스트를 저는 생성을 했고 생성한 다음에 이 안에서 나오는 이 네임 서버 목록을 고데디에 등록해서 제가 지금 실제로 도메인 자체는 고데디에서 구입을 했지만 이 네임 서버는 아마존 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도메인 구입은 딴 데 있지만 라우터 서비스 다음에 DNS를 사용해서 아까 SA 100%를 보장하는 그런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 방금 만든 이 사이트의 IP 주소에 어떤 레코드를 만들어서 조금 더 약간 사용자 친화적인 주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레코드 생성하기 눌러서 제가 그냥 뭐 EC2 랩이라고 칠게요. 그리고 이 값에 제 서버 주소를 넣겠습니다. 네, IP 주소만 넣기 때문에 프로토콜 좀 삭제할게요. 넣고 바로 얘를 레코드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생성은 됐지만 제가 방금 이 생성한 이 레코드가 전파가 돼야 되고 불러와야 되는데 제가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바로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주소를 복사해서 이 페이지를 끄고 한번 브라우저에 넣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방금 도메인 등록을 해서 사이트에 정상적으로 접속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어떤 그냥 정적 웹페이지인데 이 시트 서버를 띄워서 사용했거든요. 사용했는데 약간 이 서버를 하루 종일 띄워놔야 돼요. 서버를 하루 종일 띄워놔야 되는 거고 만약에 뭐 사용자가 많으면은 저 서버가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T2 마이크로라는 걸 만들었는데 제가 하나의 서버를 만들었는데 얘가 지금 굉장히 작아요. 뭐 T2 마이크로 그냥 작은 사이즈인데 만약에 사용자가 엄청 몰려서 제가 갑자기 제 사이트가 바이럴이 돼가지고 잘 되는 바람에 사이트 사람이 엄청 몰리면은 아마 이 페이지가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서버 스택이 그닥 좋지 않고 확장이 안 되게끔 설정이 되어 있어요. 뭐 오토 스케일링을 통해서 저희가 서버를 늘릴 수도 있지만 정적 웹페이지의 경우에는 S3라는 걸 통해서 조금 더 무한 확장이 가능한 그런 설계가 가능합니다. 저희 지금은 S3를 사용해서 한번 정적 웹사이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에서 저는 여기 탭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S3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저는 버킷이 많아요. 저 5기가나 쓰고 있네요. 버킷이 많이 있는데 제가 버킷을 하나 새로 만들어 볼게요. 이 버킷 이름은 항상 유니크해야 돼요. 모든 계정, 그러니까 내 계정만 아니라 모든 어떤 아마존 계정 내에서 유니크해야 되기 때문에 뭐 저는 보편적으로 만들 때 어떤 날짜 같은 거 넣거든요. 저는 제 프리팩스나 날짜 넣어서 겹치지 않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이 버킷 이름은 내 계정뿐만 아니라 모든 아마존 사용자를 통틀어서 유니크해야지만 됩니다. 저는 일단은 새로운 버킷을 만들고 버킷 이름은 제가 미리 만들어 놨어요. s3-lab.0wjung.com 만들겠습니다. 이 버킷 이름 왜냐하면 저희가 나중에 정적 사이트라는 걸 만들고 이 버킷 안에 제 웹사이트 컨텐츠를 넣어놓고 얘를 웹사이트처럼 만들 거예요. 만들 건데 나중에 여기다가 어떤 커스텀 도메인을 연결하려면은 버킷 이름이 무조건 그 커스텀 이름과 동일해야 합니다.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그런 이유 때문에 일단은 제가 버킷 이름을 제가 나중에 사용할 그 도메인 주소와 동일하게 일단 넣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버킷은 오른쪽 위에 보면은 글로벌 서비스거든요. S3는 글로벌 서비스라서 S3에 들어가면은 모든 리전에 있는 버킷이 다 보여요. 보이기 때문에 이 버킷을 만들 때 내가 어떤 지역에 이 버킷을 만들 건지 설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는 이제 보면은 한 20몇 개 리전이 있고요. 저는 이제 서울 리전 AP 노스 이스트 2라고 하는 서울 리전에 이 버킷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마지막에 아마존 SA분들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어떤 실수를 통해서 이제 만약 이게 노출되면 만들기 때문에 퍼블릭 액세스를 다 막아요. 이 안에 어떤 파일을 올리는데 실수로 사용자가 실수를 해서 어떤 과한 권한을 부여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조차 막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이게 활성화되어 있으면은 어떤 정책이나 ACL을 통해서 퍼블릭 권한을 줄 수가 없어요. 이게 활성화되어 있으면은 퍼블릭 권한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제가 이걸 켜 놓을게요. 나중에 저희가 이거 풀긴 풀 건데 만약 이게 활성화되어 있을 경우에 어떤 에러 메시지가 발생이 되고 왜 안 되는지 보기 위해서 일단은 이거를 켜 놓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버킷 이름만 넣어서 이 이름을 가진 버킷을 제가 생성을 했습니다. 이 안에 아무런 파일이 없어요. 아무런 파일이 없고 저의 지금 이 소스 코드는 웹사이트 소스 코드는 지금 저 서버 안에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만든 서버 안에 있는데 제가 좀 권한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제가 제 로컬 컴퓨터에서 소스 코드를 받은 다음에 S3를 한번 올려 볼게요. 제가 제 로컬 컴퓨터에 이 소스 코드를 다운을 받고 그리고 저 소스 코드를 S3로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제가 제 로컬에 있는 소스 코드를 S3에 올렸고요. S3에 가보면은 이렇게 파일들이 전부 다 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뭐 드래그 앤 드롭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업로드 버튼을 누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제가 폴더를 추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 개씩 올릴 수가 있는데 이제 제가 시간 관계상 이렇게 하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 로컬 안에 어떤 소스 코드가 있다고 가정하고 아마존 CLI를 통해서 모든 파일을 전부 다 S3 버킷으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전부 다 그냥 정적 웹사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덱스가 있고 인덱스 안에 뭐 컴포넌트라는 XML 있고 이 안에 있는 특정 뭐 에셋은 이미지 여기서 바라본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적 웹사이트가 되어 있는 파일들이 여기 올라와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게 어차피
이거 자체를 로딩하면은 웹사이트 파일이 불러오기 때문에 S3 안에 일단 정적 호스팅이라고 하는 걸 활성화해서 저희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위에서 프로퍼티에 보시면은 쭉 내려보시면은 아마 맨 밑에 있을 겁니다. 스태틱 웹사이트 호스팅용에서 이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어떤 버추얼 호스트 같은 느낌으로써 이제 어떤 엔드포인트가 생기고 엔드포인트가 이 버킷에 있는 경로와 연동이 돼서 이렇게 저희가 웹사이트처럼 어떤 파일을 호스팅할 수가 있어요. 기본 값으로는 꺼져 있는데 제가 이걸 활성화해 보겠습니다. 에디트에서 얘를 활성화를 시키고 얘를 정적 사이트로서 그래서 이 버킷 엔드포인트가 웹사이트 주소가 될 수 있도록 이거를 정적 사이트로서 이 버킷을 만들겠다. 그리고 루트 경로 안에 있는 이제 index.html을 인덱스 문서로 보겠다. 라는 규칙을 넣어서 이제 이 S3 버킷을 정적 웹사이트처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하면은 정적 웹사이트를 활성화시키면은 맨 아래 가보시면은 아까 그 화면에서 이렇게 버켓 웹사이트 엔드포인트라고 해서 얘를 누르면 이제 이 버킷 안에 있는 index.html이 불러와지고 index.html이 다른 경로에 있는 파일들을 불러와서 이제 웹사이트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여기 올린 게 웹사이트 파일 트리 형식으로 모든 다 올려놨기 때문에 웹사이트처럼 이제 서비스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눌러볼게요. 403 포비든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파일을 올렸어요. S3 안에 어떤 파일들을 올려놨어요. 이 버킷 안에 이런 객체들을 올려놨는데 얘들을 보면은 권한이 없습니다. 기본 값으로는 저만 이 권한을 갖고 있어요. 이 아마존 계정을 갖고 있는 어드민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만 얘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에 대한 권한이 없어서 지금 사이트 접속이 안 되고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은 이 파일을 불러와서 이 index.html을 불러와서 페이지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파일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전 이 콘솔에서는 있지만 제가 그냥 이 브라우저에서 이 주소를 썼을 때는 나는 그냥 익명의 사용자인데 그냥 저 파일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접속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S3를 통해서 정적 웹사이트 호스팅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제 모든 객체에 대한 읽기 권한을 부여해야지만 다른 사용자가 들어와서 저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브라우저에서 렌더링을 해서 웹사이트처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는 그러니까 정적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제 퍼블릭 읽기 권한이 부여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파일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선택을 하고 여기서 바꿀 수가 있어요. 액션을 누르고 여기서 지금 보면은 make public using ACL이 지금 활성화가 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먹혀요. 이 파일을 index.html을 이제 퍼블릭으로 만들고 싶은데 아예 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버킷을 만들 때 이제 퍼블릭 접근을 허가하는 API를 전부 막아라라고 하는 옵션에 대해서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자체가 아예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퍼미션에 가서 블록 올 퍼블릭 액세서라서 얘를 끌게요. 왜냐하면 저희가 얘를 끄지 않으면은 이거 어떤 저 파일들을 퍼블릭 유저에게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얘를 일단 끄겠습니다. 에디트에 들어가서 얘를 비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할게요. 그럼 이제 경고가 나와요. 아, 정말 이걸 네가 인정할 거냐? 퍼블릭 액세스를 허가하는 거에 설정을 해제하는 걸 오케이 할 거냐라고 나와서 뭐 오케이 해야죠. 컨펌을 눌러야지만 이게 비활성화 됩니다.
이제 비활성화한 다음에는 이제 오브젝트가 퍼블릭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퍼블릭이 안 된다고 써있는데 지금은 될 수 있다라고 바뀌었어요. 다음에 제가 오브젝트에 가서 이 index.html 누른 다음에 액션을 보면은 이제 얘를 아직 안 되네요. 잠시만요. 얘를 껐는데 제가 분명히 얘를 다 껐는데 제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이 ACL을 설정하는 걸 아마 설정 안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러면은 이게 넘어가고 나 버킷 정책을 통해서 한번 권한을 부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버킷 정책을 미리 만들어 봤는데 일단 제가 넣어 볼게요. 자, 그래서 약간 설명을 드리면은 퍼블릭 리드라고 해서 이제 어떤 걸 허가할 거예요. 이 S3 get object S3 안에 있는 객체를 가져가는 거를 허가를 할 거고 프린시플은 누구한테라고 있는 건데 모든 사람한테 아스타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get object와 get object 버전.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만약에 어떤 객체가 버전이 켜 있어서 여러 개의 경우에는 버전 1, 버전 2, 버전 3이 있기 때문에 읽기에 대한 모든 액션을 허가한다. 모든 사람에게 어떤 리소스? 이 버켓 안에 있는 모든 리소스에 대해서 읽기 권한을 부여하는 정책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버킷이 지금 퍼블릭ly 액세스예요. 이제 퍼블릭하게 바뀌었습니다. 버킷 정책을 통해서 얘는 지금 액세스 모드가 퍼블릭으로 변경되어 있고 이렇게 약간 빨간색 이 표시를 통해서 경고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다시 돌아가서 이 프로퍼티에서 맨 아래에 있던 이 버켓의 웹사이트 엔드포인트를 눌러가지고 다시 웹사이트가 보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눌러보겠습니다. 이제 아까 저희가 어떤 EC2라는 서버를 만들어서 배포했던 이 웹사이트를 S3를 통해서 배포를 했어요. S3는 말씀드린 것처럼 무한 확장이 가능합니다. 뭐 1초에 뭐 100만 명, 뭐 수십만 명, 수천만 명이 들어와도 S3는 절대 다운되지 않아요. 이런 지금 무한 확장이 가능한 어떤 이런 정적 웹사이트를 S3를 통해서 생성을 했습니다. 근데 보면 얘도 주소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주소가 버켓 이름 s3 다시 웹사이트 vision amazon aws.com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퍼블릭하게 서비스해야 되는데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렇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사용자 친화적인 주소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저희가 라우트 53으로 이동할게요. 라우트 53으로 가서 아까처럼 저희가 만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도메인에 처음으로 만들었던 그 EC2 서버는 EC2-랩이라고 만들었는데 지금은 그냥 S3 랩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새로운 레코드를 생성을 하고 레코드 이름은 S3-랩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이런 데도 말씀드렸는데 얼라이어스라고 해서 제가 이따가 어떤 서버 주소를 이름을 넣어야 되는데 얼라이어스는 뭐냐면은 내 아마존 계정에 존재하는 리소스 목록을 다 받아오고 그 리소스가 특정 퍼블릭 엔드포인트가 있으면은 걔를 여기다가 매칭을 시켜줍니다. 제가 한번 그걸 활성화해 볼게요. 얼라이어스라는 걸 키면은 이제 아마존 내에 있는 리소스 목록을 불러와요. 지금 보면은 이 트래픽을 S3 웹사이트 엔드포인트에 연동을 하겠다라고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이 버켓을 서울 리전에 만들었어요. 만들었기 때문에 리전을 서울로 선택하면은 이제 여기서 제가 아까 만들었던 S3랩 다시
0wjng.com이라고 하는 버켓 이름이 나와요. 얘를 선택을 하면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얼라이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제가 이미 아마존 안에 리소스를 많이 만들어 놨는데 이제 이걸 연동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질문이 와서 제가 답변을 한번 드리고 진행할게요. 리소스에 일단은 맞습니다. 403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은 특정 객체에 대한 저는 지금 index.html에 대한 객체에 대한 접근이 없어서 에러가 났어요. 에러가 났는데 제가 이제 버켓 정책을 통해서 일단 이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얘를 만들고 S3로 가서 얘를 보면은 이제 리소스에서 이건 이제 저의 버킷 주소입니다. 버킷에 부여된 고유한 아마존 리소스 이름이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모든 파일에 대한 이제 겟 오브젝트 읽기에 대한 권한을 허가했고요. 모든 사람한테. 근데 이 정책은 이제 제가 뭐 따로 만든 게 아니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눌러볼게요. 아마존에서 구글에서 S3 버켓 폴리시 퍼블릭 리드라고 검색해 보시면은 이렇게 어떤 예제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샘플로 예제가 나와 있는데 얘를 보면은 이제 뭐 볼까요? 일단 다른 어떤 어카운트한테 주는 것들 아니면은 모든 익명 유저에게 리드 온리를 주는 방법 아니면은 특정 IP 주소에 이제 액세스를 제한하는 방법들 보는데 제가 지금 이걸 통해서 리드 온리에 대한 걸 줬어요. 모든 사용자에게. 눌러보면은 여기서 이제 이름이 퍼블릭 루드이고 허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어떤 거를 겟 오브젝트를 어떤 리소스에 대해서 내 버킷 안에 있는 모든 리소스에 대해서 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이 사이트를 정점 웹사이트를 이제 라우스 도입사에서 등록했어요. 아까 꺼볼게요. 고 s3 lab.0w.com을 넣었어요. 들어가 보면은 네, 접속이 잘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도메인을 통해서 조금 이제 사용자 친화적인 도메인 주소로 이 사이트를 연동을 했고 얘는 지금 보면은 이제 무한 확장이 가능해요. 굳이 서버를 만들지 않아도 되고 무한 확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아마존 상에서 S3에 접근해서 사용자가 이 파일을 이런 콘텐츠를 받아가면은 그런 과금이 되긴 되지만 일단 확장은 무한 확장이 가능한 서버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제가 지금 이제 한국에서 이 사이트를 뭐 서비스하고 있는데 갑자기 케이팝이 뭐 등장하면서 뭐 동남아시아나 뭐 유럽이나 뭐 아프리카 이런 데서 갑자기 사용자가 폭증하고 있어요. 폭증했는데 제 S3 버켓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빠른데 저기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느리다고 막 컴플레인을 좀 걸고 있어요. 걸고 있고 보면은 여기에 HTTPS가 적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약간 이제 브라우저에서도 이 사이트는 안전하지 않습니다라고 지금 제가 경고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와 ACM을 통해서 여기다가 CDN 서비스도 연동을 하고 HTTPS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3 안에 어떤 파일이 올라가 있고 정적 사이트가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CDN 서비스를 붙이고 추가로 SSL 인증서도 한번 연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째로는 일단 클라우드 프론트로 갈게요. 클라우드 프론트 서비스로 이동을 해서 제가 새로운 CDN 배포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리진 주소는 이제 만약에 아마존 상에서 어떤 서비스 S3의 경우에는 S3 또는 뭐 ALB 또는 다른 퍼블릭 엔드포인트를 가진 리소스가 있을 경우에는 여기 목록에 나와요. 저 같은 경우에는
S3 다시 랩이었기 때문에 내가 오리진으로서 내가 지금 CDN을 만들 건데 이 CDN의 오리진을 S3 안에 있는 이 버킷으로 설정하겠다라고 해서 넣겠습니다. 뭐 특별히 이 안에 있는 루트 경로를 바로 매핑시키면 되기 때문에 이 오리진 패스는 딱히 정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퍼블릭 접근을 허가가 되어 있고요. 오리진 안에는 이미. 그다음에 뭐 기본 값 되어 있는 캐시 비헤이비어 디폴트로 넣겠습니다. 저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S3라고 하는 거는 루트가 없어요. 루트가 없고 만약에 이제 루트로 가게 되면은 그냥 버킷 전체 목록이기 때문에 목록이기 때문에 이 루트 오브젝트 안에 제가 index.html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얘를 넣고 일단은 바로 생성을 진행을 할게요. 지금 당장 뭐냐면은 이제 전 세계 안에 있는 아마존이 갖고 있는 어떤 POP라고 해서 이제 어떤 엣지 로케이션 안에 지금 어떤 서버를 만들고 제 S3와 지금 연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배포 중에 있어요. 배포는 보통 한 뭐 짧게는 1, 2분, 길게는 5분까지 걸리는데 아마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아요. 일단 제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배포를 만들면은 이렇게 주소가 나오거든요. 이 클라우드 프론트 배포에 대한 이 주소가 나오는데 일단 얘를 제가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얘를 복사해서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아직 이게 도메인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접속이 안 되고 있는데 한 좀 기다리면 아마 접속이 될 거예요. 오래 걸리진 않기 때문에 제가 테스트 때는 보통 5분 안쪽으로 되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조금만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원래 미리 만들어 놓을까 생각했었었는데 미리 만들어 놓으면 약간 이제 재미가 없어져서 제가 지금 당장 만들고 있지만 이게 뭐 엄청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여기서 이제 이게 배포 중이라고 나오지만 실제로는 배포가 다 되었을 배포 중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은 이제 모든 엣지 로케이션에 배포가 되었다라는 뜻인데 일단은 지금 등록이 하나하나씩 되고 있을 거예요.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배포 중이라는 상태가 나올지라도 접속 시도는 해 볼 수 있고 지금 접속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 안에서 어떤 프리패스를 만들고 이런 도메인이 나와요. 나오는데 여기서 HTTPS를 치면은 이렇게 HTTPS로 사이트 접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주소가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제 사용자한테 저희 사이트 주소는 뭐뭐점 클라우드프론트.net입니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 서비스만의 어떤 이제 아이덴티티를 부여하기 때문에 커스텀 도메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얘한테 이런 인증서가 발급이 돼 있어서 그나마 안전할 수 있지만 여기다가 저희가 다른 어떤 도메인을 연동해서 조금 이제 좋은 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만약에 여기다가 도메인 네임이 기본으로 얘가 되어 있어요. 얘를 만약에 다른 도메인을 연결할 경우에는 저희가 무조건 이 다른 도메인 주소 이름 안에 값을 넣어줘야 합니다. 이제 얘랑 연동시킬 이름을 넣어줘야지만 등록이 돼요. 왜냐면 이제 제가 이 도메인도 안 갖고 있는데 저 도메인이 없는데 막 이제 다른 사람처럼 등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무조건 등록을 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게 아마 지금 배포 중이라서 제가 지금 붙일 수가 없는데요. 붙일 수가 없는데 일단 제가 한번 볼게요. 여기 안에 들어가서 여기 지금 alternative domain names 안에 제가 연동할 도메인 목록을 넣어 놔야지만 거기와 연결이 가능합니다. 에디트 눌러서 이 cname 커스텀 네임에 추가할게요. 저는 얘를 그냥 이름을 그냥 뭐 cf 랩점
제 도메인 주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얘를 추가를 하고 저장을 해볼게요. 저장이 안 됩니다. 제가 어떤 이 클라우드프론트 배포판에 CNAM을 추가하려면은 무조건 인증서를 넣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당신이 저 도메인 주소를 갖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무조건 인증서를 넣어야지만 이 CNAM 등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클라우드프론트에 다른 어떤 커스텀 도메인을 연결하고 싶으면은 내가 저 도메인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을 해야 되고 그 소유권 증명을 ACM 안에 있는 인증서를 통해서 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CM을 통해서 인증서를 먼저 발급을 받아야지만 발급받으면서 나는 저 도메인의 주인이다라는 거를 인증을 받아야지만 CNAM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저는 얘를 등록하려면은 얘에 대한 인증서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밑에 인증서 목록을 보면은 없습니다. 만들어진 게 없어요. 지금 바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만드는데 정말 얼마 안 걸리기 때문에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새로운 인증서 요청 버튼을 눌러서 제가 새로운 퍼블릭 인증서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cf 저의 도메인을 넣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증을 받을 때 DNS라고 해서 그러니까 DNS 서버 안에 특정 레코드를 만들어 놓으면은 인증이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이 도메인을 등록할 때 구입을 할 때 등록한 이메일로 이메일 인증이 와요. 근데 이메일 인증 같은 경우에는 자동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메일을 자동화시켜서 클릭할 수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DNS 인증 같은 경우에는 특정 레코드가 계속 존재하면은 1년에 한 번씩 자동으로 갱신이 돼요. 저는 어차피 이 도메인 주소가 라우터 53에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DNS 방식으로 인증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얘를 생성 요청을 할게요. 저희가 인증서 발급 요청했고 아직 펜딩 밸리데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생성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아직 인증이 안 됐어요. 인증이 안 됐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서 아직 펜딩이에요. 아직 이제 네가 지금 인증서 요청했는데 너가 이 도메인의 주인인지 안 모르겠다라고 해서 이게 나와 있고 이제 이런 이에 대한 키를 만들어 줘야 돼요. 값을 넣어 줘야 되는데 제가 이거 화면이 커서 지금 안 나오는데 이 cname 이 도메인 안에 이 이름과 이 값을 가진 레코드를 만들어 주어서 이제 저희가 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바로 라우스 53에 만들어서 인증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이제 도메인 인증을 통해서 인증을 받을 이제 레코드를 생성했고요. 아직 발급이 안 되고 있는데 아마 이거는 보통 한 1분 안에 발급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리프레시 눌러서 발급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발급이 됐어요, 바로. 발급이 돼서 저는 이 도메인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을 했습니다. 다시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로 돌아가서 이 리프레시 해보면은 인증서가 발급되었고요. 내가 이제 나는 이 도메인 주소가 도메인의 주인인 게 인증이 됐고 이거를 CNAM으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음에 제가 저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CNAM 등록했고 CNAM 안에 이 인증서를 같이 넣어줬습니다. 그럼 다시 라우터 53으로 돌아가서 라우터 53 마지막으로 돌아가서 제 도메인에 이 클라우드 프론트를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이 안에 제가 새로운 레코드를 만들 거고요. 이름은 cf-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아마존 안에 존재하는 리소스와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얼라이어스를 눌러서 엔더 포인트는 클라우드 프론트, 여기서 이 주소와 연결을 시켜 보겠습니다. 얘를 누르고 바로 생성을 할게요. 제가 이제 제 호스트존 안에 cf-랩 이 주소는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와 연동이 되어져 있습니다. 얘를 복사해서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지는데 지금 https가 안 되고 있어요. 잠깐만 https를 같이 넣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원하는 주소로 되어져 있고 인증서도 정상으로 발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HTTPS를 통해서 이제 제 사이트에 연결이 될 수 있고 CDN도 같이 연동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과연 내 CDN이 연결했는데 이게 정상으로 동작을 하느냐 저희가 잘 모르죠.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정말 궁금하시면은 제가 여기서 크롬 인스펙터를 켜겠습니다. 크롬 이제 개발자 모드를 킨 다음에 그래서 네트워크를 선택을 하고 이 페이지를 한번 다시 불러와 볼게요. 이 페이지를 다시 불러와 보면은 이런 파일들이 다운이 받아지고 있어요. 받아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뭐 image-0.jpg를 볼게요. 눌러보면은 얘는 지금 이제 hit from cloud front라고 써 있어요. hit from cloud 서비스인 거고 아마존 이제 아마존 갖고 있는 POP 중에서 ICN 52-CE 번에서 얘를 전달이 됐습니다. 만약에 이런 CDN 연결하고 과연 이 파일이 어디서 온지 궁금하시면은 이 리스폰스 헤더를 통해서 이제 CDN이 정상으로 공작한다면은 얘는 어떤 CDN에서 왔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내용이 조금 늘어져서 제가 좀 더 빨리 진행을 하게 됐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많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이어서 박세환 매니저님께서 저희 소프트웨어 소개 및 파트너 혜택에 대해서 안내하는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